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는 그냥 인터넷에서 박정훈 사회복지 이렇게 서칭을 해보시면은 뭐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로 가름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조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할애를 받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이 제도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떤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여하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이걸 저한테 질문을 또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도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예. 자, 시작을 해 볼게요. 다 이 화면을 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목 갖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 자, 우리 지금 현재 이 강의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제가 호칭을 할 텐데, 이 선생님들 중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와의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계시죠? 예, 네. 맞나요? 예, 네. 계시고, 또 이제 반면에 앞으로 운영을 설립이나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지금 드리는 얘기를 잘 정리하셔서 이제 앞으로의 의사 결정에 또 앞으로의 운영에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표가 하나 보이는데 일단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교양 기간 현재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네.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힘드셨습니까? 일단 한번 어르신 여쭤봐도 될까요? 수급이 안 됐었고. 맞습니다. 수급이 안 됐어요. 예. 그 우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르신들 수급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보험자라고 하죠. 우리 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보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민간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이후로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확 퍼지고 나서 처음으로 흑자를 봤습니다. 흑자를. 그것도 1조 원이 넘는 흑자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흑자를 예상 중에 있습니다. 뭐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 숫자가 급감을 하니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급감을 하니까 이제 비용 지불이 되지 않겠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예, 그러니 당연히 이제 흑자를 본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흑자 상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자, 여기 지금 표가 있는데요. 이 표 안에 장교양보험 재정수지 추이라고 해서 2018년에서 2027년까지의 이 실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이 계획표가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7년 딱 끝나고 2018년도서부터 지금 마이너스 0.5 해가지고 이제 재정 적자가 시작이 됐어요. 재정 적자가. 적자가 돼서 우리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2년에 그 적자폭이 훨씬 커지고 점점 적자폭이 커져서 2027년이 되면은 보험료 수입 대비 이 지출 규모 관련해서 적자가 마이너스 2.6%까지 이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2019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2020년, 2021년 두 해를 거치면서 적자가 아닌 흑자가 됐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이. 지금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이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원장님들 운영하시면서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더니 뭐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많이 힘드시죠? 지금 현 상태가 즐겁고
좋고 원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자, 이유가 어딨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장기형 보험 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요. 이걸 운영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그다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서 이 사업에 진입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정부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 보험료 수입도 적은 데다가 지출 규모는 커지는 상태라서 보험료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즉 장기 요양 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으시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길 봤더니 보험급여비 항목별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 보험은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설급여가 있고 또 재가급여가 있죠. 그다음에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서 그 특별현금급여 안에 이제 가정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인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시설급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시설이 이제 노인복지법상으로 설치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서비스 제공하면 이제 시설급여 제공 기관이 되는 겁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다음에 기타 재가급여라고 해서 복지용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분들 역시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 끝나시고 나면 장기 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제 재가급여를 제공하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표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걸 잠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연령별 수급자 및 1인당 보험급여비를 2017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재밌는 게 보입니다. 65세 미만자, 65세 미만자들이 숫자는 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료가 1년에 1,000만, 10만, 100만 해갖고 871만 원 이제 지급이 되어져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숫자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료가 1인당 879만 원 정도. 다시 얘기한다면 65세 미만자하고 80세 이상자한테 1인당 보험급여가 제일 많이 나가죠. 그죠, 여러분? 네. 예,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재가급여, 지금 이제 주간보호 체제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 주간보호나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요 65세 미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면에 시설급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급여 이용을 하게 될 때 우리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그 월 한도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월 한도액을 전부 다 사용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장기 요양 계획서를 그런 식으로 설계하셔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령대별로 지급되어지는 1인당 보험급여 비용이 많다라고 지금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자료는 정부 자료입니다. 지금 얘기가 딱딱한데 여기 보면 서비스 유형별 수급자 수 및 1인당 보험급여비를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요거 좀 가만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보시면 1인당 보험급여비가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분당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24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에서 1249만 7천 원이에요.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예.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한 달에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서 이제 소요하는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이 632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계산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 급여 차이를 계산하면 딱 2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보험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비용이 덜 들어가는 이 재가급여 쪽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정부가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 있어서 일종의 정당성, 이 제도가 존재하고 또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 정당성인데 그 정당성이 뭐냐면 전 국민이 다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보험 가입자 숫자를 늘려야 되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이 제도 운영이나 또는 앞으로 유지에 있어서의 정부 정당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보험 가입자 수를 자꾸 늘려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자, 돈은 없고 재정은 한정되어져 있고 가입자 숫자를 늘려야만 되는 상황 하에서는 어떻게 이런 시설급여, 돈 많이 드는 시설급여보다 훨씬 비용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재가급여 쪽에다가 어떻게 재가급여를 이 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효율적이겠죠. 자, 내용을 좀 계속 보시면 뭐 1인당 보험급여비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봤더니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전망인데 이게 2017년, 18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이만큼 쭉 끌어올려서 장장 어느 만큼을 올려야 되면 10% 가까이를 올려야 그나마 재정 수지, 즉 수입하고 지출이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은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그다지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고 힘들다라는 거 하나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법,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 봤더니 예, 제 얘기가 어렵습니까? 이해는 되시나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예, 네. 됩니다. 재미있죠? 예. 자, 보시면 네, 우리 재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를 봤더니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장기요양기본계획이라고. 들어보신 적 네. 있으세요? 예. 네. 예, 여기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자, 몇 년 단위? 5년 단위로 이 기본 계획을 자 수립하고 또 여기 봤더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자, 우리 법조문의 끄트머리에는요.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또 반면에 지금 이 조문처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이걸 당위 규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한다면 장기요양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다가가 아니고. 자, 그럼 여기 봤더니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돈 얘기예요, 돈. 이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얼마만큼 마련해야만 이 제도가 운영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뭐 기관 및 장기형 전문 인력 방안 처우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뒤에서 또 한번 볼 겁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자,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기한 기본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현재가 제2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이 시행 중인 해예요. 더 나아가서 올해가 그 2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8, 2019, 2020, 2021, 2022, 즉 2018년도에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2017년도 수립이 돼서 2018년부터 올해 22년까지 2차 기본 계획이 종결이 됩니다. 올해까지. 그럼 내년부터 몇 차 기본 계획이 될까요? 3. 그렇죠. 내년부터 3차 기본 계획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정부가 2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
갑자기 2019년 말에 그러니까 12월 달이죠. 코로나 사태가 뻥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진도대로 맞추질 못했어요. 맞추질 못했고 요번에 3차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걸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는데 그 3차 기본 계획에 기존 2차 기본 계획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그걸 추진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겠죠. 현재 장기한 기간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3차 기본 계획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가 눈에 보일 것이고 또 이 장기한 기관을 설립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계획에 있어서 일종의 타당성이죠. 이걸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재밌는 게 있어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수립 착수회의 개최해 놓고서 4월 15일 날, 자, 이 내용을 봤더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뭐라고 해놨냐면 4월 15일서부터 3차 장기간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겠다고 해놨어요. 착수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모 협회가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임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셔가지고 본인께서 이 착수 회의에 일종의 그 업소보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의견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또는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지 저보고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수립됐습니다. 다 수립됐고 지금 이 4월 15일 날 하는 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형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를 잠깐 봤더니 이게 2021년 12월 14일 날 보이세요, 여러분? 12월 14일 날 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장교양위원회, 우리 노인 장교양보험법에 보면 위원회가 두 개예요. 그게 장교양위원회가 있고 장교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교양위원회,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 계획의 기본 틀을 잡아서 대통령의 이제 승낙을 받고 그 기본 계획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제 3차 장교양 기본 계획 보고가 언제? 2021년 12월 14일 날 다 끝났어요. 끝나서 해당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들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내용을 봤더니 뭐 이제 차관이 이 사람이 장교양위원회 위원장인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이게 고시 개정안 얘기 나오고 보험료를 얼만큼 올릴 건지부터 시작하고 또 지금 요양원에 그러니까 시설급여 제공하는 요양원의 요양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바뀌잖아요. 이게 2.5명당 1명이었는데 이것이 2.3명당 1명으로 강화되어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4월 달쯤 돼서 바뀌어진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작년 12월 달에 벌써 결정이 된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항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자, 보면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법정 국고 지원금 확보에 관한 얘기들부터 해서 뭐 복지연구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간 기본 계획의 기본 틀은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4월 달에 관련되어져서 어떤 계획을 추진할지를 정부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냥 듣기만 해. 듣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보면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장기간 기본 계획에 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아니, 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예, 됩니다. 예, 그래요. 네, 이거 됩니다. 예, 재밌죠? 예, 네. 이게 재밌으시면 안 예, 되는데 재밌습니다.
자, 봤더니 뭐 별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노란 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교수님 노인들 공유가 숫자는 교수님 늘어날 거고. 교수님 그 네? 공유가 풀렸습니다. 다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예, 네, 보여요. 예,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0만, 10만에서 64만 5천 명이 장기요양 인정자인데 요걸 2022년 올해까지 86만 명으로 늘려야 됩니다. 늘린다라고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가 아니라 이 보험의 수혜자 숫자를 늘려야만 제도 운영에 있어서 또는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자, 공급기관에 대한 계획도 정부가 수립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요. 시설급여 제공 기관이 2022년까지 6,999개소, 원래는 5,300개였는데 정부에서 바라는 계획은 한 1,300, 400개, 한 1,500개 정도 이게 더 늘어나기를 바래요. 실제로 2022년도 올해죠. 올해 요 숫자를 꽉 채웠습니다. 7,100 몇십 개 정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7,100개 정도 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보다 지금 어떻게 요양원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요양원들의 숫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지역별 할당제, 쿼터제예요. 지자체별로. 그렇게 해서 전체 총 수요를 지금 조정하고 있고, 주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2022년에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주야간보입니다. 주야간보가 기존에 2,700개 정도였었는데 이걸 2022년 올해까지 5,0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했고 실제 5,000개 가까이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자, 여기 봤더니 통합재가 급여 신설 및 재가급여 공급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장기 요양 현장은 특히 이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단종의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체계들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되고 모조리 다 통합 재가급여 체계로 바뀔 거예요. 이 정부 계획서의 뒷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이 주류급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재가급여의 핵심 급여 체계로 통합 재가급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시범사업 다 끝났고 수가 조정 결정도 다 끝났죠.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예가 뭐냐면 장기요양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통합 재가급여 쪽에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랑 현재 방문 요양이나 목욕 사업 주축으로 하시는 분들도 일종의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통합 재가급여 기관으로서의 전환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랬다간 기존에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지금 시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해 그다음에 내년 초에 굉장히 본격화가 될 겁니다. 자, 봤더니 이 재가급여 개별 서비스 기능 강화라고 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방식 개편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어요. 이걸 지금 시행을 못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방문 요양에서 제공한 우리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의 이 서비스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잘 아시죠? 그게 뭐죠? 신체 활동 지원,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신체 수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그걸 다른 말로 가사 수발이라고도 합니다. 두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몸에 손이 닿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을 시킨다든지 뭐 체위를 변경한다든지 그게 이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 가사 수발은 노인 몸에 손이 닿지 않는 서비스.
그러니까 노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빨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현행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는데 이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서 수가 차등화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얘기 뒤에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또 방문간호 급여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단기보호 서비스 확충에 대한 계획, 복지용구 급여 내실화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재가 급여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더라. 다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고요. 여기 보면 가족 수발자 지원 강화라고 해서 가족 수발자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가정요양. 내 이제 부모님이 또는 이제 내 가족이 이제 치매 중풍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그분들 이제 가족이 돌보는 거예요. 가족이 돌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죠. 그 일반적으로 그걸 가족 요양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 여하튼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여기 잠깐 보시면 정부 지금 앞으로 계획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제공하는 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리계획을 명확히 갖고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뒤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그 다음에 관리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장교양기관이 이제 지정갱신제도가 시행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3년씩 해서 2번 평가를 받아 총 6년 뒤에 6년마다 어떻게 지정갱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부 계획도 이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인프라라고 하죠. 장기한 기관은 지금 현재 99%가 장기한 기관 99%가 민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공공인프라, 즉 공공이 주축이 되는 체계로 바꾸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잘 아시는 2019년에 나왔죠.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겁니다.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고 불려지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죠. 자, 그 내용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수가 체계가 바뀔 겁니다. 수가가. 수가가 규모별, 기능별 차등화 단계 도입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게 본격화 된다는 거예요. 10에서 30, 30에서 50, 50인 이상 별로 이 시설급여 제공 기관들의 수가를 차등화시킬 겁니다. 지금 여기 시설급여 운영하시는 분들, 요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29베드짜리 요양원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29베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뭐 물리치료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인력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40에서 50베드 사이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 수는 많이 운영을 안 하시려고 하시고 가장 적정한 규모를 30베드가 훌쩍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어떻게 29베드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29베드의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를 작게 줄 겁니다. 작게 주고 요 30에서 50베드가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비효율적인 그런 정원이죠. 요때가 이때는 뭐 물리치료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식수와 관련돼 가지고 영양사까지 둬야 되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정부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 시설 급여 정원 규모를 지금 정부는 50베드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설계될 당시에는 70베드를 가지고서 수가를 설계를 했었었는데 그 70베드를 지금은 지향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50베드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베드를. 그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감산 제도들이 다 바뀌어질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통합 재가급여.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시범사업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수가 체제도 정비가 됐고 그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그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 통합 재가급여의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라든지 서비스 내역까지도 지금 다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종식 재가급여는 이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다 재가급여는 통합 재가로
바뀌어질 것이다. 뭐 시범 사업 했다는 얘기들 2016년부터 했죠. 참 보시고 자 여기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합 재가급여 도입이라고 해서 재가급여의 새로운 종류로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을 하는데 이 통합 재가급여가 여러 개별적인 재가급여를 이용자 욕구에 맞게 뭐 이렇게 포괄적 정액수가, 포괄 정액수가로 지불한다. 우리 통합 재가급여가 뭐냐 하면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이게 맨 처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보통 멤버십 제도라고 하거든요. 회원제라고 해요. 하나의 기관 안에서 그러니까 재가 기관 안에서 방문 요양, 목욕, 주야간 보호 등 이 재가급을 한꺼번에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노인이 거기에 회원이 되어져서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정액 안에서. 지금 여기 나오면 포괄 정액 수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정부 계획안에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포괄 정액 수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두제입니다. 인두제라는 게 정부에서는 두당 얼마를 줄 테니까 노인 한 명당 얼마를 지급해 줄 테니까 이 노인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이 통합 재가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맞춤형, 그러니까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과 원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에서 여기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액 포괄 수가제 적용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고 벌써 수가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수가를 지금 작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시범 사업자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 그냥 손을 떼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이 통합 재가급여를 활성화시키고 통합 재가 위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여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통합 재가급여 단계적 주류화. 그렇죠.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해놨는데 통합 재가급여가 고령사 및 초고령 사회 재가급여 형태 주류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 등장합니다. 수가 등을 통해서 정책적 시그널을 명확히 한다. 여러분은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처음부터 이 보험제도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기관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2007년도 4월 달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돼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졌는데 당시 2008년도 7월 달 시행될 때만 해도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수가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가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5명당 지금처럼 노인 2.5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를 뒀어야 됐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를 뒀었어야 됐어요. 그럼 같은 수가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노인 요양시설보다 굉장히 더 효율적입니다. 비용을 절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그러니 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했던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이 사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를 빨리빨리 구축을 하려면 내 건물 갖고서 시작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아닌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설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희한한 수가 정책을 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2년이 못 가고 어떻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원의 수가를 차등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노인 요양시설의 수가를 올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수가를 안 올려주는 일을 벌인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수가 정책에 따라서 이 장기 요양 보험의 이 시장 체계가 바뀝니다. 지금 다 주야간보호 하시잖아요. 그죠? 다 주야간보호센터들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시작되던 해에 2018년도죠. 그때부터 정부가 이 재가급여의 주류를 주야간보호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수가를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려줬죠. 때에 따라서는 1년에 9.8%씩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10% 가까이씩. 다른 급여들 뭐 방문요양 같은 거 1%, 2% 올려주는데 얘만 막 10% 가까이씩 올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다 주야간보 했던 겁니다. 그 지금 주야간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어떻죠? 다시 주야간보의 수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데 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요, 무슨 장기요양위원회나 또는 뭐 무슨 협회 단체 이런 데서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 안에 장기요양 기관들을 얼마만큼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퇴출시킬 것인가를 고려해서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낸 게 이 수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통합 재가급여는 앞으로 수가를 많이 올려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한 12, 13%를 내년에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어떻게 주간보호 안 하시고 이 통합 재가급여 쪽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가 등을 통해서 정책적 시그널 명확한데 여기 등자가 붙었잖아요. 정부에서 시장을 통제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규제예요. 규제. 예, 규제. 어떤 규제냐? 바로 대표적인 게 현지조사죠. 장기간 기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현지조사입니다. 맞죠? 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한 번만 해주시죠. 제가 지금 비디오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현지조사를 합니다. 우리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노인 학대라고 하면 노인 학대를 이렇게 뉴스 기사로 서칭을 해보면 전부 다 뭐죠? 장기요양 기관들이 노인 학대 주범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노인복지법 31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뭐 주거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도 있고 시설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속하는 장기요양 기관들만 어떻게 노인 학대 주범이 되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게 규제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 수가와 규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어때 시장을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잘 운영하고 못하고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 안에서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기관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 공급을 맞추는데 이 수가 정책하고 규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통합 재가급의 적정 수가 개발에 관한 이런 모형이 있는데 이건 벌써 수가가 나왔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핵심이 이 통합 재가급의 핵심은 공공성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장기 요양 기간 운영에서 돈을 좀 벌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에. 근데 요새 그게 가능합니까? 요새 아마 이 기관을 실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힘들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장기 요양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사실 저는 이런 민간 장기 요양 편에서 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이 제도 개선위원으로 일을 해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편에서 조금 더 좋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좀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더라고요. 그게 2017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장기요양 기관들은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상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그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이제 공공성이 담보되어진 공공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회계합니까? 재무회계라고 하는. 그 재무회계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이 무자가 그러니까 책무할 때 무자입니다.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지금 재무회계 관련해서 현 시스템에서는 좀 느슨하게 이 제도를 운영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간 기관들 재무회계 굉장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 재무회계 위반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 운영이 힘들어지는 일까지 벌어질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 그 재무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재무회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돈을 지불을 했고 그 지불한 그 보험료와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것이 재무회계라는 겁니다. 권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이런 것에 대한 의무는 권리는 없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만을 주어진 것이 이 재무회계 내용이에요. 이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 전출금에 관한 규정을 지금 정부가 손을 대고 있지 않아서 원래 법에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아주 강력하게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야 이거 돈 갖고 가도 되는 거야. 더 나가서 내 건물 지금 내 건물에 들어가는 은행에서 담보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 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법에는 이자 비용 내라는 얘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예, 사실은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그걸 지금 건들지 않고 가만 내비두니까 그게 합법인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그 재무회계가 무시무시하게 힘들어지고 엄해질 겁니다. 현지 조사의 내용 안에도 재무회계가 있을 것이고 평가를 받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3년마다 한 번씩. 그 평가의 내용에도 이 재무회계 규정에 관한 얘기가 반드시 실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제가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인데 이 드린 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패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아시겠나요? 예. 자, 보시고 자, 봤더니 자, 뭐 개편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간 재가 기관 중 상당수는 공공성 규범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예, 다 반발하고 계시죠? 예, 이거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반발일 뿐이지 이건 어기게 되면 앞으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고 지금도 사실은 불법인데 그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사실은 우리 법체계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적용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않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적용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 해당 내용들 유임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자, 봤더니 이제 정책 과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가 서비스 유사 시장의 여건 정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봤더니 공급체계 개편해놓고 진입 및 퇴출 규제 강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진입을 신고제에서 지정제, 우리 신고제 지정제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 제가 원래는 잘 아시죠? 지금 현재도 우리 재가급여 제공 기간이 2번이 있고 3번이 있습니다. 그 장기요양 기호 맨 뒷번호에 보면 2번 있고 3번이 있죠. 예. 현재 3번이신 분들 한번 채팅에다가 답 좀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3번이신 분들. 다 2번이세요? 재가급여 제공 기간으로서? 지금은 더 이상 3번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되면서 2017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지금 31조 규정이 없어졌는데 그 31조 안에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 재가급여는 어떻게 제공을 했냐면 노인복지법상의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시군구청장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래서 그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노인복지법상의 설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지정을 받으면 그러면 재가급여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냥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따라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어떻게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재가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란 얘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017년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여러분 이걸 잘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 잘 아시죠? 지금 3번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받습니다. 자, 이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은 기존의 시설급여 제공 기간이나 또는 2번 받으신 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3번 받으신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가 장기요양 기간한테만 적용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악법이냐 하면 1번이나 2번이 회계 규정을 어겼을 때랑 3번이 회계 규정을 어겼을 때랑이 있는데 둘의 처벌 기준이 둘 다 똑같은 회계 규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1, 2번하고 3번의 처벌 규정은 전혀 틀립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회계 부정을 일으켰었을 때는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사실. 사실 저 되게 두려운 게 지금 3번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이게 회계 규정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회계 부정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지금 장기요양 보험법에서는 6개월 내에 그 부정되어진 회계를 이제 원상태 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됐었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문까지 닫게, 즉 영업 정지를 넘어서서 폐업까지 할 수 있도록 이 법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3번이 되게 무시무시한 번호예요. 지금 3번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예. 근데도 아직도 3번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3번을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3번을 없애기 위해서, 즉 다시 얘기한다면 전부 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상의 공공성을 갖춘 사회복지 시설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법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3번을 퇴출시키고 전부 1, 2번처럼 전부 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갖춘 시설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등장하고 여기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서비스 평가 결과 D2 등급을 받은 기관은 퇴출시켜버리겠다. 이 재가급여 제공 기관들. 그다음에 좋은 돌봄 인증제라고 하는 거 실시할 겁니다. 이거 이미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쯤 되면은 전국 단위로 이게 실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증 기관에 대해서만 정책 파트너로 삼고 인증 못 받은 기관은 말 그대로 정책 파트너로 삼겠다는 소리는 이 장기요양 정책에 있어서 같이 가는 존재로 니네들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돌봄 인증제가 실시가 되면 여러분 악착같이 이거 받아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예. 그리고 여기 기관 운영의 투명화, 법제도 준수 엄격화해가지고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 인력 등록 핵심이 나와있죠. 회계 투명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회계 투명화. 이걸 지금 다뤄놨고요. 근로감독 강화, 그다음 근로기준법 준수.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이슈가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시도 단위로 장기 요양 요원의 그 처우 개선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요양 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질 거예요. 되어질 거고.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시되 뭐 보시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꼭 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재가급여는 전부 다 통합 재가급여 체제로 변경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계획이시라면 여기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 하시는 분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데 토사구팽 당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꼭 좀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봤더니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방식 개편이라고 해서 신체활동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가가지고
그집에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나가시면은 요양보호사님들께서 한 번에 최대 4시간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었는데 그걸 3시간으로 줄였어요.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들이 그 방문 요양을 나갔었을 때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느냐. 이렇게 봤더니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노인들 몸에 손이 닿는 서비스, 그러니까 신체 활동 또는 신체 수발 서비스와 관련되어져서는 이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서비스를 보통 목욕 있잖아요. 예, 방문 목욕 말고 이제 방문 요양에서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냐면 이 청소 빨래 이것만 없애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신체활동 5대5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신체 가사 부분이 이전에는 8 정도 됐었습니다. 8 정도 됐었는데 그 8을 5 정도로 줄이고 이것도 5 정도로 줄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 3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게 하나 내지 2시간이면 충분해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종 방문 요양이 결국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는 체제인데 그게 이제 많이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2시간 정도 서비스 제공밖에 못하고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지금 정부가. 그 정도 보시고 자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지금 다 됐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빨리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방문간호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 단기보호 관련된 것도 보시되 자, 저 보시면 새로운 재가급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영양 배달 서비스나 그다음에 물리치료 관련된 내용들을 이 기타 재가급여에다가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영양 서비스 신규 서비스로 개발하되 자 급여하는 방안 이걸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영양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식사 배달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식사 배달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식 제공하는 서비스죠. 더 나가서 이제 또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그 집에서 노인 혼자 서비스, 노인 혼자서 생활하게 하는 서비스.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다 끝내고 관련된 수가도 산출을 해봤어요. 뭐냐? 노인 집에다가 마치 요양원처럼 우리 그 장애인들 핸드레일 있잖아요. 예, 그거 다 설치해주고 화장실에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다음 복지용구에서 전동 침대나 뭐 기타 이제 노인과 가족만의 힘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체제를 이제 만들어서 노인이 다른 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시고 서비스를 집에서 그냥 하실 수 있게 집에서 가족들의 이제 수발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어요. 최대한 급여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동외출 지원 서비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 이동외출 지원 서비스 급여 개발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편이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일본이 뭐 잃어버린 뭐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기 불황기 시대에 일본은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서부터 이 개호보험제도라는 걸 시행을 해요.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보다 8년 전에 이 개호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불황이다 보니까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냐면 자기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자기 집에 치매 걸린 엄마나 아버지를 자기가
보살핍니다. 보살피면 정부에서 그 보살폈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떻게 비용을 지불을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가족요양비라는 걸 지급하고 있죠.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섬이나 뭐 저 산지 오지 같은데 그 장견 기간이 없는 데 계시는 분들이 없는 데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가족한테 가족 요양비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걸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꼭 저 섬이나 그다음에 저 산골짜기 있는 분만 아니라 이제 그냥 집에서 내 부모 내가 모시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한테. 그럼 여러분 이 금액을 지금 제가 들은 게 뭐 70만 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냥 내 부모 내 집에서 모신다라는 생각할 거예요. 많이 그렇게들, 그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급여 이용을 하지 못하게 안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계획이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뭐 노인 요양시설의 복합화라고 해서 유니트 방식 이건 벌써 나왔죠. 일정 규모 노인 요양시설 여러분 기준이 50베드입니다. 요양시설 하고 싶으시면 50베드 이상 하셔야 돼요. 이제는 수가도 50베드에 맞춰서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니트화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봤더니 법제도 정비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입소 기준 해가지고 요양시설은 1, 2등급 중심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핵심이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에요. 요양시설 지금 충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양원 지금 상당히 많고 충분해요. 시설 급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 제가 국회에서 그 토론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 정부,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공급억제 전략이라는 건데 공급억제가 뭐냐? 이거 사회보험제도란 말이에요. 사회보험제도는 말씀드렸듯이 국민 전체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다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서비스 질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용자 숫자가 아주 폭증을 하는 겁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이. 그래서 정부가 찾아낸 게 뭐냐면 요양원처럼 이렇게 장기요양 기간 숫자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수급자, 즉 노인 이용하려고 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같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공급이 수요를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지금 별의별 정책들,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공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급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을 줄여서 수요를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 안에 지금 우리 장기요양 기관들이 들어와 계세요. 자, 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그 공급 억제 전략에 있어서 지금 최대 희생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뭐 공동생활가정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 기관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현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3가지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형이라고 해서 현재 공동생활가정 시성 인력 배치 기준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 봤더니 경증 3등급 이하 노인만 입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3등급 이하. 그러니까 현재 장기요양 등급이 숫자로 5등급이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시설급이 이용할 수 있는 게 3, 4등급이에요. 그죠?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가 체계가 등급이 높을수록 수가가 많잖아요. 가뜩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로 임차를 해서 운영하시는데 임차로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없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수가가 낮은 그 3등급, 4등급 계신 분들만 입소해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쪽 계획이고요. 두 번째 스타일로는 치매 전담형. 지금 치매 전담형 시설들을 민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랬더니 각 지자체가 지금 치매 전담 시설들을 열심히 짓고 앉아 있죠. 예. 시군구별로 아주 요새 난립니다. 이 치매 전담 시설 지으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걸로 바꾸게 하거나 또는 세 번째가 통합재가 기관으로 전환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주거형, 치매 전담형, 통합재가 기관 이 세 가지로 변환시키려고 하더라. 특히 지금 봤더니 신규 공생들은 다 주거형, 새로 만들어지는 공동생활가정들은 주거형이나 치매 전담형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기존의 요양시설들은 통합재가 그러니까 기존의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통합재가 기관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정부 계획이더라. 다시 얘기한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일반 상가 건물 1층에만 설치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1층에만 설치하게.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일 벌어질 거냐면 요건 아주 간단해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국회의 입법 절차 필요 없이 복지부 장관이 그냥 바꿔놓으면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하시는 분들이 2층, 3층에 다니신 분들은 내가 이 사업 접겠다. 그리고 다른 뭐 권리금을 받고 이걸 내가 매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매도가 될까요? 예, 매도되지 못합니다. 권리금 못 받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취득 의무를 만들 것 같아요. 지금 구조가. 지금 현재 10인 이상, 즉 장기요양 기관 중에 요양시설만 소유권 취득이 의무화되어져 있어요. 즉 자기 건물에서만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공생도 지금 어떻게 그 설치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소유권 취득을 의무화시킬 겁니다. 얘도.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공동생활 가정을 최대한 어떻게 줄이고 하지 못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요양보호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봐주시고 요양보호사들도 전문성과 관련돼서 이제 요양지도사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 사례관리사 우리 장기요양 사례관리자는 이미 저 세종시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범 사업, 시범 교육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호사나 여기 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이 면허 갖고 계신 분들만 뭐 한다. 이 장기요양 사례관리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장기요양 사업 자체를 사례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툴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급여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준비하십시오. 예, 장기요양 사례관리자 이것도 내년쯤 돼서 되게 활성화되어질 겁니다. 자, 승급체계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그 기관 자체적으로 승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승급체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뭐 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분야별 인증제도라는 것도 만들어서 경력 인증을 지금 요양보호사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경력 인증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줄으로 보시고 요양보호사의 질 관련해 가지고 뭐 직무교육 차별화 지금도 요양보호사님들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제 요양보호사는 딱히 지금 현재 보수교육 체제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님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인권이 포함되어진 교육을 1년에 8시간 이상 꼭 받으셔야 돼요.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걸. 근데 요양보호사는 관련된 법정 보수교육이 없는데 그 보수교육 체제가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요양보호사님들도 되게 바쁠 거예요. 맨날 보수교육 받으러 가야 되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관리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지정갱신제 이게 6년 단위로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협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원래 3년 하기로 한 걸 자기네들이 막 우겨갖고서 6년 했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2017년도서부터 벌써 6년 하겠다고 정해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정부 계획이 뭐고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 갱신 조건이
준수 여부, 결격 사유, 실적, 학대, 행정처분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 세무, 재무회계 규정도 이 갱신 요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회계 규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도 이 갱신 시에 뭐 평가 점수만 좋다고 해서 갱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갱신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회계 규정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되고요. 평가책에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평가 협의체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 장교환 기관들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한테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나라는요. 1997년에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만들었어요. 3년마다. 그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평가받습니다. 1999년도서부터 1차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장교환 기관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인데 그럼 얘도 3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재밌는 게 얘는 2년마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평가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죠. 사실은 그것이 법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 평가 주체를 어떻게 명시해 놨냐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만 평가권을 갖게 해놨어요. 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만. 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이 장교환 기관이 아닌 여타의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우리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를 좀 대행해 주는 구조거든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를 받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이 장교환 기관만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법인으로 따지면 공법인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절대로. 공무원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사회복지시설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요. 예. 이게 참 웃긴 거죠. 제가 보고서 참 재밌습니다. 왜 장교환 기관에 이렇게 학대를 당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런 게 있더라. 하위감, 뭐 페널티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재정 지속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규모별 수가 차등하라고 해서 여기 봤더니 왜곡되어져 있는 게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10인에서 이 30베드 특히 29베드짜리 시설들이 제일 웃긴 시설로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은 수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장 적은 인력을 사용을 해서 경영 수지상 이제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이 29베드죠. 이걸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그래서 30베드까지, 그러니까 29베드까지, 50베드까지, 50베드 이 세 개를 나눠 놓고 어떻게 수가를 차등화시킬 겁니다. 여기 봤더니 수가 인상의 폭을 규모별로 다르게 해서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가 인상폭을 대규모 시설의 절반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29베드 시설은 앞으로 지금은 이제 똑같이 시설급여는 수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만 받을 거다. 지금 반만. 그렇게 갈 거예요. 29베드 시설 많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감산 정비 해가지고요. 가감산 정비 싹 해서 여기 보면 중복 지급되는 거 다 폐지되고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산 제도를 싹 정비해서 가산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기를 비용을 줄이는데 정부 계획이 지금 맞춰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 제도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은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장교환 기관들이 경험하시게 될 이 세상이 그다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강의 내용을 마쳤고 지금부터 우리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